우리나라는 지금 침체도 굉장히 심각한 불황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어쩌면 더 힘들고 오랫동안 그러한 길을 가야 되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책 제목이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도 그냥 위기가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위기고,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야말로 일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더더욱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평생 봉직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사의길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저의 개인 유튜브 채널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말은 많지만 실감이 안 나는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한국 경제 힘들다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모든 경제가 다 그렇긴 한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어떤 상황이냐, 또 단기적으로는 또 어떠냐,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근데 투자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평론가들은 장기보다는 주로 단기에 너무 투자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 단기부터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도 그렇고 KDI도 그렇고 0.8% 정도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KDI가 수정 전망치를 냈는데, 지난번에 수정 전망치 냈던 것이 5월이고 8월에 다시 수정 전망치를 냈는데 똑같이 0.8%예요. 0.8% 정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라고 할까요? 잠재 GDP 성장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나라의 경제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생산해낼 수 있는 GDP 증가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잠재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한 1.8%라고 한국은행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KDI는 한 1.7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한 절반 정도도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실제 현재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일부 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 전반적인 선진국의 공통적인 상황이기도 한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집값이 너무나, 서울 그것도 어떤 특수한 지역에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산 효과가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 말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내가 부자가 된 느낌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뭐 내가 소득이 좀 줄어들더라도 내가 집값이 몇 억씩 막 이렇게 막 올라가면 그 자산 효과 때문에 내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에서의 어떤 양극화가 심화되면,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대다수는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 우리 PD님도 퇴근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예전 같으면은 나가서 회식도 하고 술 한잔 마시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문화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코로나 이후에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 자체도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 상황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좀 나쁘기 때문에, 내 주머니 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실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택시 기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편의점 같은 경우에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분들하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사실은 현재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을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소비 쿠폰도 뿌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단기 이야기할 때는 보통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변동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보면 GDP를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요, 그리고 순수출 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도 전반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고, 또 투자도 우리가 이제 설비 투자, R&D 투자가 있고, 또 건설 투자가 있는데 건설 투자는 특별히 더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또 수출 정도가 예상 외로 지금 현재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반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막 영향을 미치면 그 순수출마저도 작년보다도 도리어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남은 것은 결국은 정부 지출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정부 지출 늘린다는 것이 바로 추경을 더 편성을 한다. 그래서 3차 추경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내가 요약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더욱 상황이 어려운 것이, 좀 전에 제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잠재적으로 볼 때 잠재적인 GDP 성장률이 1.8% 내지 1.7%라고 이야기했는데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50년 전 정도 되는 거죠. 그때만 해도 두 자릿수였어요. 보통 한 10%에서 한 15% 사이였어요. 그러던 것이 이렇게 계속 추락을 해온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잠재 GDP 성장률이 다 이렇게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좀씩 하락하기도 하는데 다만 최근에 세계은행에서 보고한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의 하락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비슷한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또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다 아니면 경제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속도가 잠재 성장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1.7, 1.8이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 거의 0.1%포인트씩 계속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30년대 한 초중반 정도 되면 1% 밑으로 떨어질 거고 40년대 초중반 정도 되면 아예 0% 밑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우리나라 성장이 멈추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겠어요. 결국은 고용도 결국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없고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가 또 줄어들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힘들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이 단순한 경기 변동상에서 침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침체도 굉장히 심각한 불황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어쩌면 더 힘들고 오랫동안 그러한 길을 가야 되는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책 제목이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도 그냥 위기가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위기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야말로 일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를 겪게 될 확률이 높나요? 우리가 보통 경기 변동하면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호불황 사이에 호황에서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가 둔화가 된다고 그래요. 둔화해서 좀 더 상황이 나쁘면 침체가 된다고 그래요. 침체보다 더 나쁘면 불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보다 정말 심각하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대공황인 거예요. 그래서 1929년에 시작했던 세계 대공황이 그야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디프레션인데 그레이트 디프레션이고 아까 얘기했던 불황이 영어로 디프레션인 거예요. 디프레션 상황까지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게 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빠르게 그것보다도 더 떨어질 거다. 지금 0.8% 올해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도는 그냥 10년 뒤 정도 되면 그냥 그게 일상화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잠깐 0.8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계속해서 매년 추락해서 이제는 뭐 0%대가 너무 일상화 될 거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예 0% 밑으로 떨어져서 그야말로 성장이 멈춘 사회가 될 거다. 이게 정말 심각하다. 이것은 선진국이니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정말 특수한 경우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은 일본이 1990년 버블이 꺼져서 그랬고 최근에 유럽 주로 유로 지역이라고 하죠. 유로 지역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거의 이제 0% 초반으로 완전히 추락해 있는데 그래도 그러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추락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다만 일본은 한 해에 갑자기 버블이 꺼져서 그렇게 됐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락하는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지 않다는 거고 일본은 최근에 도리어 약간 회복하는 그런 기미도 있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1970년대부터 보면 잠재 GDP 성장률이 거의 2.5%에서 변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 추락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GDP가 무려 한 15배 정도 더 크고 그리고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5배 정도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성장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빨리 늙어가고 있고 빨리 추락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이게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더더욱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 괜찮아. 그러니까 난 날마다 술 먹고 담배 먹고 날마다 나가서 그냥 고기나 먹고 삼겹살 파티나 하고 그러면서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죽을 거 아닙니까? 더 빨리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더 빨리 늙어가고 더 빨리 합병증 걸리고 그래서 죽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모르겠다.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현재 상황이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이 이렇게 추락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출산율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5명이라고 했고 지지난해에는 0.7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합계 출산율 하면 보통 가임기 여성이 낳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아이의 총 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1명 정도 돼야지만 현재 인구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고 선진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낮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전 세계 국가를 통틀어서 한 20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전혀 없어요. 하다못해 뭐 홍콩이라든가 싱가폴도 우리나라보다 살짝 더 높아요. 정말 이 도시 국가라고 하는, 아니 하나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높은데 우리는 그런 데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런 말씀이고, 이 초저출산율이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서 보통 고령화 수준을 따질 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따져보는데 우리나라 현재 한 20%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고령화 속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조만간 일본이 현재 30%인데 일본도 조금씩 계속 더 늘어나는데 일본을 따라잡을 거다. 적어도 한 2040년대 중반, 한 50년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을 급속하게 하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실제 KDI나 한국은행에서 이러한 그 잠재 GDP 성장이 계속 추락한다고 하는 주요 원인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구 고령화가 많이 나타나냐? 그것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대학을 졸업을 해요. 아니면 뭐 전문학교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사회에 막 나가는데 일자리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일자리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하고, 결혼을 설사 했다고 해도 어떻게 아이를 갖는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대답이. 두 번째,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일자리를 잡았어요. 그럼 일자리를 잡았는데 보니까 일자리 대부분 다 어디 있어요? 서울이고 대부분 다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딱 왔어요. 와 보니까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죽어 사다리가 끊어져 버렸어. 젊은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제가 젊을 때 예전에는 내가 대학 졸업하면 뭐 일자리도 쉽게 잡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 월급을 모아가면 언젠가는 내가 내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미 한 지난 10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거의 서울 기준으로 보면 3배 내지 4배 정도 이렇게 다 집값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도 정말 세계 기록이에요. 이렇게 빨리 집값이 올라간 나라 있으면 한번 또 알려줘 보세요.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출산율이 굉장히 빠르게 또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인은 우리나라에 너무 지나친 집값 문제다. 그러니까 설사 내가 일자리가 있어도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없으니까, 아유, 어떤 사람은 지방은 집값이 싼데 거기 가서 사면 되지 않느냐. 아, 일자리가 거기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안 되잖아요, 말이. 자기나 나가서 거기 살지. 또 퇴직한 사람들은 다 서울에 모여서 살면서 정작 일자리가 여기밖에 없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지방에 가서 살으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어쨌든 그래서 안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래서 운이 좋아서, 아니 부모님 덕에 내가 일자리 구했고 또 거기에다가 내가 살 집도 구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또 뭐예요? 아이를 낳으려고 보니까 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그 교육비라는 것이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인 거예요. 뭐 최소한 뭐 애를 대학까지 보내려니까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교육을 시키고 막 뺑뺑이를 뺑뺑뺑 돌려가지고 대학을 졸업시키면 적어도 뭐 3억 내지 4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또 단연코 세계 1위예요. 그 다음에 뭐 중국 정도라고 하는데, 왜 그렇겠어요? 너무나 사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뭐 재수 삼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설사 또 그렇게 해봤자 그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갈 때 과연 내가 겪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에서 경쟁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경쟁을 할 것 같고, 또 전반적인 사회 환경이 그때보다 더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굳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생각해보면, 이제 여성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남성과 똑같이 다 대학을 다 졸업을 했잖아요. 근데 여성은 결혼만 하면 내가 집에서 그리고 또 아이만 키워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적어도 일과 가정,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핵심이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자리가 없다. 두 번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세 번째 사교육비 문제 이거 정말 해결해야 된다. 네 번째 일과 가정,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잠재질입 성장이 계속 떨어지고 그게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제공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원화로 보유하고 있는 게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뭐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여러 유튜브나 여러 강연을 가게 되면 제가 꼭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국가가 책임져지지 못하면 개인이 스스로 자력 경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만 바라보지 말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뭐든지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내 자산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냐. 그걸 지금 질문을 한 거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GDP는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PD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한 5% 될까요? 한 1.7% 정도 돼요. 1.7%. 그것도 또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은 세계 전체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더 낮거든요.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 3%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2% 밑이니까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100이라는 그런 파이가 있는데 나는 여기 1.7% 파이에서 먹고 살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그래서 전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그중에서 미국이 2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니까 거기를 집중적인 투자 대상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 어쨌든 살아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우리나라 투자를 좀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 규모가 1.7%니까 1.7%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1.7%보다 훨씬 많이 세계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내가 비즈니스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대학에서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한 절반 정도는 한국에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절반 정도는 나머지 절반은 세계에다가 기왕이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좀 투자 자산을 옮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건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한국에 그걸 투자한다면 대부분 또 어디다 갖다 넣느냐면 다 집 한 채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가계 자산 중에 한 70% 정도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다 집 한 채,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30% 정도만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뭐 은행 예금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고 또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자산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너무나 한쪽에 다 올인해 돼 있는 거예요. 내 자산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한국 자산이고 한국 자산 중에 대부분이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과 같은 거 아니냐. 이게 도박 아니에요? 정말 도박이잖아. 이게 잘못됐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만 바라지 말고 세계를 바라보고 부동산만 바라보지 말고 좀 다양한 투자 자산을 좀 바라봐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왕이면 현재만 보지 말고 좀 미래를 좀 생각을 해봐라. 세계가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 30만 년 호모 사피엔스 역사상 지금처럼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요즘의 인류는 제가 볼 때 100년 전에 10년이고 1000년 전에 100년이고 10,000년 전에 1000년이고 만년일 거예요. 그렇게 정말 기나긴 세월을 정말 1년 만에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1년 뒤에 아니면 5년 뒤,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생각 좀 해보시고 그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셔라.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럼 미래를 바꾸는 기업,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기술, 미래를 바꾸는 상품,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투자 자산에 내가 돈을
넣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매그니트선 7 해서 M7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사실 엄청나게 수익률도 높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와 비슷한 새로운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할 텐데 그러한 기업을 좀 찾아내서 거기에 주인이 되자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새로운 투자 자산이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제 암호화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 좀 하고 그래서 그쪽에도 내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를 나눠 담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잠재 GDP 성장률이 지금 1.7 내지 1.8% 수준이고 매년 0.1%포인트씩 줄어든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목표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를 3.0%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3.0%까지 적어도 임기 내에 끌어올리겠다. 그것은 연간 GDP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 GDP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잠재 GDP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을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끌어올리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만은 적어도 그러한 생각만은 정말 높이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인구 고령화 속도를 줄이려고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이 없어서 좀 걱정이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지만 어쨌든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뭐냐면 투자를 건설 투자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 투자를 좀 많이 늘려야 된다. 그게 바로 설비 투자고 그리고 R&D 투자라고요. 공식 용어는 한국은행에서는 뭐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설비를 새롭게 투자한다든가 새로 이제 설비를 들여온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R&D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미래 먹거리 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으로 투자를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최근에 뭐 AI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투자 중에서도 특별히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계를 바꿔나가는 것, 우리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이제 AI 기술이니까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하자.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야기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과 덧붙여서, 그러니까 3.0%를 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좀 돌리겠다. 이것도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자산 중에 70%가 다 부동산에 가 있고 30%만 주식시장에 가 있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뜰 수가 있겠어요? 계속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정반대예요. 미국 같으면 가계 자산 중에 30% 정도만 부동산에 가 있고 나머지 70%는 다 금융자산이에요. 대부분 주식시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식시장이 계속 고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은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계속 너무나 그동안 계속 부동산 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올인하고 그러니까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도 계속 부동산 띄우기 정책을 계속 써가면서 그래서 건설 투자 좀 부양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우선 당장이라도 경기를 살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GDP 중에서 특별히 이 부동산 건설 투자에 들어가는 비중이 거의 한 15% 정도 되는데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등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에 지금 많이 경도되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래 먹거리 투자를 좀 옮겨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장서서 뭐 정부가 뭐 R&D 쪽에 AI 쪽에 이런 쪽에 투자를 이렇게 막 유도하고 또 실제 정부 투자도 막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리고 개개인들이 전반적으로 다 부동산 쪽으로 몰려 있는 그 투자 자금을 이쪽 주식시장으로 좀 옮겨 담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만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디서 돈을 구해요? 그냥 빌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우니까 제일 정말 바람직한 방향은 주식시장에서 그야말로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스타트업으로 내가 지금 열심히 하다가 내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그래서 내 투자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거 가지고 미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미래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된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전 세계 기술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주식시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스타트업들이 그냥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을 쉽게 확보해서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뭐 AI도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걸 해보겠다. 그래서 방향은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첫 단추까지는 잘 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상법 개정을 한번 했었어요. 상법 개정을 한번 하면서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이제는 기업이 아니라 기업 플러스 소액 주주까지, 그러니까 모든 주주가 다 주인이니까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도 그러면 뭐 기업들에게 내 투자를 하면, 내가 주식을 사면 내가 거기 주인이 될 수 있고, 적어도 저기에서 일부 뭐 오너라고 하는 소수 지배 주주들만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펴지 않겠지. 거기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뭐 물적 분할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식 가치를 막 떨어뜨리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식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뭐 2,500선에서 뭐 빌빌거리던 것이 뭐 3,000선을 훌쩍 뛰어넘고 해서 뭐 4,000을 가느니 어쩌니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는가 했는데, 요즘에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최근에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그 세제 개편안을 보면 도리어 주식시장을 옥죄는 그러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율을 최저 뭐 9%에서 24%였는데 이걸 10%에서 25%로 1%포인트씩 다 올린 것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에서의 우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제 그것은 뭐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모든 사람한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일 기업의 주식을 50억 이상 갖고 있으면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걸 10억까지 낮추겠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10억 이상 내가 갖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가 부과받게 되니까 그러면 연말이 되면 내가 그걸 팔아버리게 되잖아요. 그게 팔아버리니까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돼서, 그래서 실제 국민청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지금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뭐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것 말고도 앞으로 여러 가지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과 정반대의 세제 개편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아니네, 이거 보니까 주식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업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상법도 제2차 상법 개편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노랑봉투법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잘못하면 내가 하청을 주는데 하청 준 기업이 또 다시 또 재하청 준 것까지 내가 전부 다 노동쟁의의 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하는데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도 좀 더 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옥죄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또 기업하는 데도 더 어려우니까 이것이 앞으로 결국은 주식시장을 살리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가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야 되면 부동산 시장의 세제 개편을 거의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년에 보면 세제 개편하면 주로 부동산 관련한 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것이 적어도 부동산 관련 세제는 건들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그걸 그냥 건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6.27 대책이라는 게 나왔는데,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거 나와가지고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 6억 이상 하지 못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조치를 해가지고, 일단 집값이 막 불타듯 올라가는 것을 일단 마치 소방차가 와서 물을 끼얹어가지고 잠깐 가라앉혀 놓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 집값이 잡힌 상태가 아니거든요. 거래량은 지금 축소된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보유세가 낮아요. 집값 대비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느냐 이렇게 비교해보면 OECD 국가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내지 않아요. 미국에 비하면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보유하는 부담이 적어요. 반대로 거래하려고 하니까 내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반대로 OECD 국가보다 2배, 3배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집을 갖고 있는 거 훨씬 더 좋네, 그것도 보유 부담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막상 팔으려고 하니까 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네, 이러니까 도리어 시장에 매물을 또 내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세제 개편은 안 보면 주식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식시장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더 부양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천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것은 취임 초기에 비하면 거의 2배로 높이겠다는 건데, 5년 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10% 이상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에서 실제 많은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을 추가로 2차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기업하기 더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법인세율 또 높이고, 거기다 뭐 노랑봉투법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진짜 기업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감옥 가겠구나, 아니면 거기 쟁의에 내가 휩쓸려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 주식 가격이 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풍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 부동산 시장이 있고 여기 주식 시장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크게 지금 버블이 껴 있잖아요. 주식 시장은 도리어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버블을 이쪽으로 좀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땡기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걸 밀어 주어야 되는 힘이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그 갖고 있는 자금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밀어 주려면 세제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단순하게 무슨 공급 대책 해가지고 막 정부가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언제 공급될지 과연 1, 2년 사이에 될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임대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분양을 해줘야 되는데 분양도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전혀 제가 볼 땐 부동산 시장에 그 달아오른 열기를 꺼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내가 집 사는 게 낫겠다, 주식을 왜 사, 내가 집 하나 그냥 내 빚내서라도 더 사는 것이 내가 더 이익을 보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코스피 5천이 되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 없이 경기 부양한 거라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체력 하면은 계속 잠재 GDP 성장률인데, 이것이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고, 그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태에다가 기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법인세도 이야기했고, 뭐 노랑봉투도 이야기했고, 그거 말고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관세가 본격적으로 폭탄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투자가 활성화되고 과연 수출이 잘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GDP 성장률은 추락하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이고, 그나마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개편을 보니까, 이거는 부동산 쪽에 몰려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라는 시그널이야, 그런 신호가 아니라 거꾸로 부동산 쪽에 더 돈을 계속 넣어라, 이런 시그널로 읽히니까 제가 볼 때는 5천으로 끌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및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시장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당연히 부동산 불패 신화는 진지하게 꺼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고, 상품은 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뭐냐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일단 살고 싶은 사람, 일단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 상황이 196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500만 인구가 5,100만, 200만까지 늘어날 때는 계속 그랬어요.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전체 인구 중에서 특히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젊은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젊은 인구가 늘어야지만 더더군다나 주택수가 더 늘어날 텐데, 그게 정반대 상황이 되었다. 두 번째는 소득인데, 소득이 한때는 막 두 자릿수로 매년 증가했는데, 이제 소득이 이제 한 자릿수가 아니라 0%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계속 주택 수요가 늘어날 거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 않다. 세 번째는 그래도 빌려서라도 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빌린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금리잖아요. 시장 금리가 한때는 굉장히 낮은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터지니까 유동성이 뭐 그야말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거의 0%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싸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0%대로 금리가 떨어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고, 그건 미국 상황도 있고 우리 한국 상황도 있는데, 어쨌든 금리도 그렇게 떨어져 있지도 않고 앞으로 그렇게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보면, 시장 원리로 보면 이 집값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공급을 보면 공급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는 새로운 신규 주택이 이제 분양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하는 그러한 물량이 얼마나 있느냐가 공급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내가 팔겠다가 내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공급인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구가 막 줄어들고 또 고령화되고 또 거기에 소득층도 계속 줄어들어요. 또 금리는 계속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갖고 있는 집을 내가 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매물이 더 많이 증가한다. 그것이 바로 공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줄고 공급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일부 지금 뭐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택의 어떤 공급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많이 죽어 있으니까 많이 줄어든다. 내년 줄고 후년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집값이 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시장의 원리를 보면 아직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은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정부라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역대 정부부터 해서 계속 지난 정부까지 계속 집값을 띄우려고 하는 정책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고 건설 경기가 살아서, 그러면 당장 내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아니면 당장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요 기간 동안에 적어도 경기가 살아나서 그럴듯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몰핀 주사를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값을 계속 띄우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쓰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계속 와서, 그래서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또 제일 높은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속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가 계속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어쨌든 현재까지 계속 끌고 온 것은, 이것은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서울 부동산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어느 수준으로 보고 계신가요? 그걸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몇 가지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넘비오에서 나오는 PIR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아파트를 비교하는데, 90제곱미터 아파트, 90제곱미터 하면 우리가 보통 국민평형 아파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 아파트의 가격을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으로 나눠줘요. 나눠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7배 된다는 게 뭐냐면,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가계가 27년 동안 소득을 하나 쓰지도 않고 27년을 모으면, 그러면 평균적인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아파트라는 것이 뭐 비싼 아파트도 있고 싼 아파트도 있을 거잖아요. 다만 사이즈는 90제곱미터다. 그리고 3.3으로 나누면 평이 되니까 그게 평균적인 우리가 국민평형 아파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한 27배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절반도 안 돼요. 비싼 도시라고 하는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도 한 15배 정도 돼요. 우리나라 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절반보다 살짝 더 되잖아요. 연초에는 우리나라 26배고 거기가 13배였는데, 거기도 약간 좀 올라서 거기 15배가 됐고 우리나라는 27배가 됐는데, 한 절반 정도 수준이다. 잘해봤자 비싼 도시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그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소득 대비로 보면 이미 2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져야 된다. 실제 생각해보면 2017년 이후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집값이 서울 중심으로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어떻게 단기간에 3배가 올라요? 재임하는 5년 동안 3배가 올랐다니까? 그리고 오른 다음에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집값이 좀 떨어질만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가 이제 끝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미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도 지금 고령화되고 줄어들고 있고, 소득 수준도 이제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 또 금리는 금리대로 지금 높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끝났구나 해서 이제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고,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매물을 많이 내놓게 되니까 집값이 떨어질만 해버린 거예요. 그게 2022년 중반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래 버리니까 서울의 집값이 한 20%, 30%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또 경기 살리려고 너무 부동산 PF 문제가 뭐 벌어지느니,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쓴 거예요. 전반적으로 세제 개편을 해가지고 뭐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예 빚내서 집 사라 해서 뭐 특례 보금자리로 신생아 특례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싸게, 시장금리보다 싸게 젊은이들 아니면 뭐 아이를 낳았다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돈을 막 빌려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집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집값이 다시 떠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가계부채는 가계부채대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집값이 소득 대비로 보면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비싼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PIR로 봐도 그렇고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뜬 것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렇게 GDP 대비로 현재 뭐 90%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년 전만 해도 한국은행 통계가 100%가 넘었어요. 다만 우리가 GDP 추계를 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기준연도를 바꾸면서 갑자기 90% 초반으로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추계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단기간에 집값이 그렇게 빠르게 상승한 것도 지금 버블 요인이고 또 한 가지 PIR로 볼 때도 지나치게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높다는 것도 좀 버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은 것도 지금 상당히 집값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로 많이 올라간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개선점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현재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것을 90%에서 이제 80%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현재 선거 공약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관리하겠다. 적어도 높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627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집을 살 때에 부동산 담보 대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잖아요. 그 빌리는데 6억 이상 하지 못한다. 또 일단 빌리면 6개월 이내에 뭐 입주를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제한을 걸어 놨어요. 제한을 걸면서 급속히 이제 주택 경기가 위축이 됐죠. 그래서 거래량은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낮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가격이 좀 오르는 지역이나 아파트도 많고 실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그러한 아파트도 있다, 그러한 지역도 있다, 이렇게 계속 신문 보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값은 잡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거래를 옥죄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5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시장은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되 다만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공공주택을 많이 건설해서 임대주택으로 많이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공공주택을 건설을 한다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1, 2년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최소한 3, 4년, 4, 5년 이상 걸리고 어쩌면 임기 내 하지도 못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믿고 사람들이 이젠 됐다 해서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존에 이미 많이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이미 세금도 많이 줄여졌고, 계속해서 지금도 아직도 정부가 특례 대출, 정책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저리로 돈을 계속 빌려주고 있어요. 집사라는 정책을. 그런 것도 다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조세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격 대비, 그러니까 내 소득 대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세제를 OECD 국가들이 비교를 할 때 GDP 대비로 많이 비교를 해요. GDP 대비 재산세 수입이 어느 정도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한 평균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대비로 보면 OECD 국가보다 거의 2배 이상 다 높은데 어떻게 GDP 대비를 비교를 해요? 그러면 평균 수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가격 대비를 비교해야 된다니까. GDP 대비가 아니라 가격 대비 재산세를 얼마나 납부하느냐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하고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소득 대비 집값이 2배 이상 높으니까. 정말 초등학교만 나와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산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금 재산세가 낮다, 보유세가 낮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또 뭐 1가구 1주택은 뭐 예외로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보유세가 거의 또 더 낮고, 또 더 나중에 또 양도소득세도 할 때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것도 또 장기 보유자는 또 뭐 80%까지 또 감면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똘똘한 한 채로 다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내 지방에 내 집을 갖고 있어, 그 집을 팔고 서울로, 그것도 강남에 집을 사면, 똘똘한 한 채를 사면 차라리 그것은 집값이 적어도 떨어지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너무 뻔한 거잖아요. 왜 그걸 몰라요? 답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을 1가구 1주택은 예외로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 개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신 이 거래세는 좀 낮춰줘야 된다. 거래세는
우리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정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리어 낮춰줘야 된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 다만 높일 때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예외하면 안 된다. 모든 걸 합산해서 총액 대비 내가 주택이 몇 개냐와 상관없이 근데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50억 원이고 지방에 내가 5채, 10채를 갖고 있는데 그건 30억밖에 안 돼. 누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시청자분께도 여쭤보고 싶고 누가 더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아니 30억 5채 10채 갖고 있어봤자 30억밖에 되지 않는데 한 채 갖고 있는데 50억이에요.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냐니까? 당연히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그건 OECD 국가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그걸 그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 된다. 뭐 젊은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출산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면 되는 거지. 실제로 돈을 보조금을 줘서 실질적으로 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돈을 빌려줘 버리면 그 젊은이들이 도리어 빚더미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더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 돼버린다니까요. 전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집값만 띄워가지고 도리어 새로운 신세대가 도리어 또 새로운 집을 살려면 더 비싼 집값 때문에 도리어 더 결혼 못하고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집값이 안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4가지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 번째가 일자리 문제가, 두 번째 집값 문제, 세 번째 너무나 지나친 사교육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딱 꼽아라 이렇게 하면 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하늘을 난 새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우라고 한번 보세요. 여우가 하나 있어요. 아니면 여기 새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알을 낳아요? 일단 먹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둥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뭐 들어갈 살집이 있어야 내가 거기서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직장이 있어서 내가 돈을 벌고 두 번째는 내가 어디 들어가 살 집이 있어야 되지.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 2가지 문제 해결하지 않고 젊은이들한테 왜 결혼 안 해? 왜 아이 안 낳아? 이렇게 자꾸 붙박지르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 책임입니까? 아니죠. 기성세대 책임이고 우리 정치인 책임이고 우리 정부 관료들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도 하는데 금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최근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도 이거 하나의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 디지털 골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실제 또 공감도 많이 하실 텐데요. 일단 공통점부터 이야기하면 금이나 아니 비트코인이나 하나의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금은 한때는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상 보면 한 10,000년 전, 한 12,000년 전쯤에 우리가 농업혁명이라는 걸 했잖아요. 농업혁명을 하면서 우리 원시 수렵사회가 농업사회로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면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문화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인구도 늘고, 생산 규모도 늘고, 그러니까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물물 교환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매개 수단이 생겼는데, 거래에서 어떤 중개 매개 수단이 생겼는데, 그게 화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조개 껍질이었고, 그러다 뭐 돈 같은 거 썼고, 은 같은 거 썼고, 나중에 한 5,000년 전쯤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금이 보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일단 보관만 하면 잘게 짝일 수도 있고, 훼손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또 실제 보면 이게 단순하게 중개 매개 수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에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는데 쉽게 조그맣게 자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좋다는 거고, 또 이걸 갖고 있으면 미래 가치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조개 껍질은 이게 훼손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계속 가치를 보장하는 데 굉장히 좋고 또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쉽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내년에는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3가지 기능을 하면 우리가 화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3가지 기능을 제일 잘하는 상품화폐가 이제 금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금이 이제 한때는 이제 돈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10,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하면서 이제 금이 서서히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행들이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정부가 돈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이건 돈이야. 뭐 그래서 파운드화야 아니면 뭐 마르크화야, 프랑이야, 미국 달러화야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걸 가지고 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냥 갖고 있으면서 쓰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그런 돈과 그리고 금과 일정하게 교환 비율을 정해요. 그래서 그 금과 그러한 돈과의
어떤 교환 비율대로 언제든 금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그 종이 쪽지를 아니 그 동전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금본위 제도인 거고 그 금본위 제도가 이제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한동안 사용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 있던 금이 대부분 다 미국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미국에서는 전쟁을 실제 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참전을 했지만 미국 본토에서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유럽에서는 뭐 연합국이든 동맹국이든 모두 다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고 실제 갖고 있던 그 금이 대부분 다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금의 한 4분의 3 정도가 다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럽 통화들이 더 이상 금본위 제도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944년에 브레튼 우즈에 모여가지고 이제 전후에 어떤 통화 제도를 사용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미국 달러만 금본위 제도를 계속하자. 그럼 나머지 통화들은 어떡하냐? 미국 달러와 일정한 교환 비율을 정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금환본위 제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달러는 금과 태환을 보장하고 나머지 통화들은 달러와 일정한 교환 비율을 정하면 간접적으로 미국 달러와 태환 보장된 금과 간접적으로 태환이 보장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되다가 이게 1971년 되면 그나마 그것도 이제 끝나버려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미국 달러와 금과의 태환을 보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전 세계 통화가 그야말로 명목화폐가 돼버린 거예요. 법으로도 정했다 해서 법정화폐라고도 하지만 그냥 명목가치밖에 없다. 그래서 명목화폐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사람들 돈이라고 믿고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이 퇴장이 돼가지고 더 이상 화폐 기능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상승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명목화폐들이 이제는 금하고 교환 비율이 정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008년도 아니면 2020년도에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돈을 엄청나게 막 찍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일정하게 내가 금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양은 금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찍어낸 돈으로 표시된 금의 값은 어떻게 됐어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해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그러다가 2008년도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나의 그 돈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암호화폐가 등장한 거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이상 세상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매개의 중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2010년에 처음 뭐 피자 2판을 뭐 비트코인 10,000개 해가지고 처음 샀다 뭐 들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 가지고 한번 사용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화폐의 기능도 하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도 나오면서 이것이 아예 증권시장에서 거래도 되고 그러다가 아예 이제 올해 초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등장하면서 내가 아예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계속 모으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행정명령도 내고 이러면서 아, 이 비트코인이 이게 잠시 왔다가 사라질 그런 신기루라든가 아니면 사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더군다나 금과 비슷한 기능도 하면서 도리어 더 좋은 것도 많구나. 금은 앞으로 채굴을 할 것이 보면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채굴을 하는데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비트코인 채굴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이제 현재 2100만 개 중에서 100만 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도 점점 더 채굴하는 속도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유용한 그런 투자 자산으로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실제 생각을 해보면 이 금은 이 상품화폐 시절에 그리고 또 명목화폐 시절에도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투자 자산으로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매개 중개 수단도 좋았지만 그래도 사실 이걸 조금씩 나누는 것도 불편하고 또 보관한다고 하는데 분실 위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러한 위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공급도 더 많이 늘어나면 잘못하면 또 가치가 하락할 위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러한 단점을 더 뛰어넘는 것이 비트코인이 된 거예요. 잘게 쪼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이 뭐 한 개에 지금 어이구 뭐 이게 뭐 12만 불까지도 되고 최근에 뭐 11만 몇천 불까지 떨어지고 있는 조정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나눠 사냐. 그렇지만 이걸 0.000 이렇게 사토시라는 더 낮은 그러한 단위로 나눠서 보면 충분히 거래의 어떤 매개수단을 쓸 수도 있고 또 회계의 단위로도 쓸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라든가 다른 통화는 계속 공급량이 늘어날 텐데, 그러니까 그러한 화폐로 표시하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상대적으로 또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질문 주신 것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는데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세상을 바꾸는 기술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다만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이게 사회주의고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권력을 훼손하는 그러한 새로운 암호화폐가 등장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정부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정체불명의 그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개인들이, 그냥 시장 참여하는 그 개인들이 상호 인증하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암호화폐도 다 사실은 개인이 만든 거예요. 개인 기업이 만들었던, 개인이 만든 건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정부의 통제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CBDC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만든 디지털 화폐, 그래서 CBDC라고 하잖아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것만 일단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암호화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한때는 중국이 최고로 제일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다 불법화 해버린 거잖아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CBDC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CBDC는 정부가 발행한 거고 비트코인과 같은 것은 개인이 발행한 거고,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정부가 발행한 것은 그야말로 일정량을 딱 발행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전부 다 그것을 나눠줬어요. 디지털 지갑에 전부 다 쏴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정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 기가 막힌 수단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선호하는 거고, 그야말로 동물농장의 돼지를 감시하고 사육하는 데 기가 막힌 수단이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아예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입법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 연준도 그것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대신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러한 암호화폐, 개인이 만든 암호화폐를 도리어 더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에는 얼트코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3법 최근에 뭐 이렇게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더사가 만든 뭐 그런 USDT라든가 아니면 뭐 서클사가 만든 뭐 USDC 뭐 이런 것들은 미국 달러와 1대1로 이렇게 교환하는 규정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적어도 그것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태환을 보장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뭐 근본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테더를 내가 발행해서 내가 이것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1달러만큼 내가 달러 예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1달러만큼 미국의 단기 채권을, 단기 국채를 내가 사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가치를 보장한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야말로 국채를 파는데 기가 막힌 대체 수요가 등장했으니까 이건 정말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미국 달러 패권도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용한 수단이 또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를 대체하게 될까요? 저는 뭐 완전히 대체한다,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인류 역사상 보면 상품화폐에서 명목화폐, 그리고 명목화폐에서 지금 암호화폐로 자꾸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알트코인,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이 이제 화폐 기능을 점점 더 확대하게 될 거고, 이미 금은 이제 화폐 기능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오직 가치의 저장 수단,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자산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화폐의 기능은 더더욱 이제 이러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것이 이제 더 기능을 강화할 거고, 또 투자 자산으로서도 굉장히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것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실제 지난 한 10여 년 이렇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지난 12년 동안 제가 최근에 한 자료를 봤더니 지난 12년 동안 매년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중에 뭐 비트코인, 금, 그리고 미국의 S&P 500, 그리고 또 미국의 국채 수익률 뭐 이런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12년 중에 3년만 제외하고 나머지 9년은 비트코인이 단연코 제일 수익률이 높더라고요. 제일 상승률이 높은 거예요. 금은 지난 12년 동안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은 올해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올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금값이 지금 약간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데, 금은 이렇게 뭐 투자 자산으로서 다른 대체 투자 자산과 비교할 때 월등한 투자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높아진 게 앞으로 계속 높아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화폐 기능도 이미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화폐 기능도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또 이러한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더 중요해질 거다. 그 이야기는 일단 양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러한 유동성은 더 많이 풀려나갈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정부가 또 다른 나라 정부도 지금 점점 더 나서서 이런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투자 기관들이 많이 또 이러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ETF 같은 경우는 더더욱 또 그것이 더 활성화되고 있고, 또 개인 기업들, 예를 들어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비트코인 60만 개 이상 이렇게 매집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자꾸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대체 추가적인 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또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적어도 현재 전체 자산 중에 수은갑은 현재는 금이잖아요. 전 세계 자산을 이렇게 보면 투자 자산 중에 비트코인과 금하고 비교하면 한 금이 한 10배 정도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금의 총 가치는 한 23조 달러 정도 되고, 비트코인은 한 2조 3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냥 10배 정도 높은데, 이게 뭐 10년 정도 지나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배 정도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 물론 금값도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이게 점점 더 그 격차를 줄이다가 도리어 역전하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한때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어디 취직하고 그래서 그냥 살다 보면 내가 중산층이 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끝나버렸다. 우리나라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계속 추락해서도 그렇고, 전 세계 또 우리 인류의 현재 거대한 변화를 볼 때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이 가만히야만 있어서 중간 정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많은 공부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 바라보지 말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또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너무 부동산만 바라보지 말고 좀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을 바라보고, 또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또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 말씀만 그냥 그대로 믿지도 말고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